선관위라는 조직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도대체 선관위라는 조직이 왜 필요하죠? 이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니 선거를 해야 되고 선거를 해야 되면 선관위가 있어야 되고 선관위라는 조직은 헌법기관이고 사법기관도 아닙니다. 헌법기관입니다. 대법관 가운데 한 분이 선관위원장을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습니다. 대법관이십니다.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지던 그때 중앙선관위로부터 계속 우리 매체에 그걸 받았거든요. 이명박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그런 삭제하라는 겁니다. 정동영한테 뭐 그런 신경도 안 씁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한테 노무현 대통령님 참여 정부가 끝나고 선거에서 선관위는 이명박한테 올인한 거죠. 예. 그래서 이명박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거라 무조건 삭제하라고 명령을 해서 처음에는 이의 신청을 하는 식으로 날짜를 미뤄가면서 왜 이의 신청하고 답이 올 때까지 며칠 지나가니까 그동안에 볼 사람 다 보고 그런데 계속 그냥 난리라고 하니까 글을 삭제한다는 것은 글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글을 쓰기를 하고 하는 자유로운 서프라이즈 입장에서는 글을 삭제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스러운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삭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옆에다가 선관위 뷰를 만들었습니다. 선관위 뷰를 만들어서 선관위가 오늘 이렇게 33개 글을 삭제하라고 합니다라고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삭제하라고 한 글이 더 노출이 되고 더 많이 각광을 받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선거 때까지 선관위의 명령을 거역을 했더니 2007년 12월 19일 날 개표 끝에 이명박이 탄생을 하고 바로 하루가 지난 2007년 12월 20일 날 저를 고발을 했더라고요. 중앙선관위가 저를 고발을 해서 결론은 국가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명령을 211회 어긴 중죄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제가 받았는데 그때 전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고 딱 명시된 거를 보고 헌법기관이구나 새롭게 알았습니다. 뭐 결론은 물론 검찰은 1년 6개월 징역형을 때렸지만 벌금 600만 원으로 판결을 재판장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뭐 항소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변호사님들도 그 당시에 몇 번 물어봤더니 아이고 그건 막 벌금 내고 말으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선거법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선거법은 2012년에 그 선거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또 한정위헌, 한정위헌이라 그래서 만약에 이미 그걸 적용해서 처벌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재심은 신청을 못했지만 아무튼 그때 뭐 소위 말하는 인터넷 뭐 그런 정보법에 의해 가지고 600만 원 벌금 내는 바람에 2009년 그 판결이 난 게 2009년이에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선거권, 피선거권을 다 박탈당했었습니다. 투표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2012년 때 전 투표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개표 부정 문제에 깊숙이 관여할 정도의 저런 것을 저지른다면 저 조직이 왜 필요하냐 라는 겁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출신이고 지역선관위원장들이 지역의 부장 판사급 되시는 분들이 지역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을 맡아도 개표하는 과정에 세세하게 다 컨트롤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거기에 대해서 이 도장을 최종적으로 찍는 그런 것만 하지 실제로 업무 장악도 불가능하거니와 특히나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개표 부정에 있어서 핵심 소수 인력의 전산 요원들이 어떤 장난을 쳐도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고발장을 접수하면 검사들은 이걸 만약에 기소하거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기소하게 되면 지역의 부장 판사들을 전부 다 기소를 해야 되는데 전국에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도 모르는 이걸 건드리지 못하니 선거와 관련된 이의제기나 고발장은 대부분 다 기각이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선관위라는 조직을 없앤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가능한지. 자, 내년 봄이 대선입니다. 내년 봄이 대선이면 사전에 선거를 위해서 뭔가 날라오잖아요. 그죠? 후보에 대한 이런 동사무소가 보내면 되죠. 행자부에서 보내고, 예? 그죠? 그러고, 그걸 동사무소에서 집으로 보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투표하시오라는 통지서,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보내주면 되죠. 당신은 유권자니 어디에 가서 투표하세요라는 통지 보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보내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초등학교에 가서 투표를 한다? 몇 명이 할 것 같습니까? 4천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맥시멈 75% 정도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하면 3천만 명 투표합니다. 3천만 명이 투표를 해서 전국에 13,500개의 투표소에서 3천만 명이 투표하면 나누게 보십시오. 2222가 나오는데요. 한 투표구당 2200표. 많이 잡아서 지역에 저기 외딴 섬에는 몇백 명밖에 안 될 수가 있겠고요. 몇십 명인 곳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3,000명, 4,000명일 수도 있겠지만 평균 잡아 3,000명을 쳐보자 이거죠. 어딘가 가서 내가 투표를 하는 행위라는 곳에서 3,000명이 투표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녁 6시에 딱 끝나면 여당 5명, 야당 5명, 10명의 개표 요원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개표를 해버리자 이거죠. 현장에서. 큰 테이블 하나 놓고 쏟아 부으면 3,000표. 3,000장을 펼쳐놓고 여당 5사람, 야당 5사람이 딱 테이블에 앉고 주민들은 뺑 둘러서서 축제하듯이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서 하늘 위에 쪽에서는 CCTV가 내리 찍으면서 개표 과정을 전부 다 구경하는 겁니다. 1인당 300장. 10사람의 개표 요원이 개표를 하면 한 사람당 300장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300장을 만원짜리와 5만원짜리로 분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A 후보, B 후보. CD가 있다 치더라도. 자, 분류를 하고 300장을 분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해보니 A 후보는 몇 표, B는 몇 표, C는 몇 표 이렇게 몇 표가 나오더라. 표 카운트한 것과 이거를 저쪽으로 넘겨줘서 여야가 서로 바꿔서 검증을 하는 거죠. 오케이. 맞다. 자, 전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취합을 해서 자, 여기는 13,500개니까 1325 투표소에서 개표 결과는 이렇습니다. 라고 핸드폰으로 똑똑똑 웹에 들어가서 입력 땅 하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그 앱에 들어가서 우리 투표구의 결과가 제대로 들어갔는지만 확인하면 끝. 아니 핸드폰으로 돈도 보내는데 개표 결과를 보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면요. 대선은 더 쉽잖아요. 총선쯤 되면 후보가 많고 지역이 많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지만 대선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한 것의 수개표가 굉장히 쉽습니다.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전국이 끝납니다. 뭘 박스를 모아서 이동을 하고 체육관에 모아놓고 쫙 펼쳐놓고 거기서 기계로 돌리고 기계가 돌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최종적으로 기계가 쫙 카운트해서 단 한두 장이라도 잘못 카운트한 거 있는 거를 검증할 때 기계를 쓴다면 오케이. 일본은 그렇게 합니다. 유럽에도 그렇게 하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투표 박스가 이동하는 것 자체를 불법화 시켜놨습니다. 프랑스는 투표기에 아크릴로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이 휙 들어가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절대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이 박스로 돼 있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본고의 차에 싣고 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함께 체육관까지 이동하죠. 검표 요원이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따라오지 마세요 그랬죠. 정동영 후보에서 55개 투표구에서 강남에서 55명 중에 한 사람이 겨우 따라간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아이고 중앙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이동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십시오 하는 바람에 다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55개 박스 중에 28개가 열리고 뜯기고 찢어지고 도장이 삭제된 게 발견된 거 아닙니까? 2012년 총선 때. 그래서 Never Again 2012는 2012년의 총선과 2012년의 대선에 걸쳐서 발생한 개표 부정의 문제를 짚어내는데 그걸 두 번 다시 하지 말자는 의미고 비극적인 것은 그 당시의 개표 부정 시스템이 현재까지 그대로 전혀 변화 없이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악해야 될 지점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서 선관위 직원 어느 누구도 그 관련해서 소송도 적지 않습니다.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바람직한 결과도 안 나오고요. 뭐 기각되거나 무시되거나 계속 연장하다가 희지부지 되거나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혀 변함없이. 투표한 것에 수개표를 하자라고 하는 이 간단한 것조차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학급에서 반장 뽑을 때 눈 감고 손 들 쓰는 방법도 있고 종이 나눠줘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만큼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아니 그걸 할 수 있는데 왜 모아서 이동하고 차로 움직이고 어딘가 모아놓고 해서 기계에다 돌리는 짓을 왜 하냐고요. 돈 들어가며.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개표 시스템은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최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요. 독재 국가, 특히나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국가, 저소득층 국가, 우리 선관위는 이걸 상품으로 팔아먹고요. 그리고 빠꾸당하고 필리핀에서는 소송 가서 이거는 너무나 조작이 쉬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필리핀 대법원에서 판결나는 바람에 전액 환불받아 전부 우리나라로 회수가 됐고요. 콩고와 케냐에서는 유혈 사태가 발생했고요.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으로 개표돼서 당선됐단 말이야. 그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죠. 왜냐하면 박빙의 구도가 아니면 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할 생각을 못해요. 괜히 해서 지 인생 망치게 되니까. 그러나 박빙의 선거에서는 다시 말해서 박빙 구도에서 대통령 당선자는 선관위가 결정합니다. 박빙 선거에서는 선관위가 결정합니다. 왜? 그 기계의 움직임을 모든 걸 다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라인에서 문재인 표가 쏟아져 나온 게 3% 4%가 돼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혼표가 발생했다는 한마디로 묻혀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사실이 입증합니다. 경악스러운 겁니다. 그 사실이. 저 사람들이 처벌받은 사람 아무도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언제든지 저 시스템을 써도 왜? 아니 10년 전에도 혼표가 나왔는데 지금 나왔다고 해서 뭐라 그래? 그 당시 처벌 못했는데 지금 또 처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2010년에 천안함 사건, 2012년에 개표 부정, 2014년에 세월호, 그 세 번의 2년 단위로 사건에 관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의 내용을
전국적으로 한 250번 정도 강연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런 말을 합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정권 차원에서 또는 어떤 정보기관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만들 개연성이 있었다면 왜? 라고 하지만 제가 그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왜냐면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16일 하루 전인 4월 15일까지 제가 한 달에 일요일 빼고 토요일도 강연이 잡혀 있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의 빠짐없이 개표 부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요청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그 다음에 이런 전교조 이분들이 그 개표 부정 설명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강연 다녔던 게요. 한 달에 20일, 25일 가까이 됐다니까요. 그거 세월호 사건 발생하고 싹 한 방에 잠잠해졌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보기관 거기에 전부 다 엘리트만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엘리트들을 PC방에 보내가지고 댓글 작업을 한 결과로 국정원의 수장이 지금도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댓글 조작에 가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들어가 있지만 개표 부정의 문제에 관한 것은 전혀 아직까지도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로 내년에 우리는 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내년 대선이 박빙의 구도로 간다면 2012년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하나의 백신을 맞는 거죠. 1년밖에 남지 않은 내년 대선에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답답한 마음입니다만은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하는 것만이 개표 부정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13,500개의 투표소에서 3천만 명이 투표를 하면 한 투표소당 2,200표밖에 안 되는데 맥시멈 3,000표라 잡더라도 10명이 둘러앉아 3,000표를 분류하는 게 몇 분 걸리겠느냐. 요것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뭐하러 옮기냐고요. 뭐하러 이동합니까? 뭐하러 기계에 돌립니까? 기계를 돌리는데 분류를 지가 맘대로 하네? 저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지만 들어가는 표가 엉뚱한 데로 가게 하는 거는 일도 아니고 장난입니다. 장난. 딱딱딱 하면 돼. 그것도 랜덤으로 100장 단위로 랜덤하게 서너 장은 옆으로 빼라는 명령 주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에다가 딱 좀 하면 그대로 수행합니다. 거기다가 무슨 표로 이렇게 누가 관리하다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중단하게 할 수도 있고 그거 눈에 불을 켜고 앞을 쳐다보는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뒤로 뺍니다. 뒤로. 미분류표가 뭔지 압니까? 기계가 인정하지 못한대요. 인식을 하지 못한대요. 제가 춘천 선관위원장을 고발했던 배경이 그겁니다. 지역 주민이 2,600명인데 1,300표가 미분류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49%. 무슨 기계가 2,600개 중에서 절반을 인식하지 못해서 뒤로 뺍니까? 자, 뒤로 미분류표로 뒤로 빠져나온 것은 선관위 직원이 쓱 가서 딱 뭉치를 가지고 와서 손으로 분류하는데요. 계산기로 나왔던 것은 문재인 60%, 박근혜 60%, 문재인 40%. 미분류표로 합산된 것은 박근혜 80%, 문재인 20%.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네. 어떻게 확인해요? 고무줄로 탱탱 묶으면 일체 손대지 못하도록 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만 지나면 표와 미리 만들어둔 개표 결과표와 매칭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표 시스템은 선거가 끝난 당일 밤을 지나면
재검표 불가능합니다. 확인 불가능합니다. 1년 번호가 없잖아요. 표 얼마든지 빼내고 다른 표를 집어넣는 것이 가능한 게 현재 시스템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현재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선관위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정의롭고 정직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 말기에 중앙선관위가 이명박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글라인에 섰고 개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난 지난까지도 어떤 사람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 조직이 왜 필요할까요? 저는 이거 10년째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저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